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상담과 연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주가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사연자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읽어보고 풀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은 수찬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고민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닉네임 수찬 갑니다. 제가 사연을 제보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일단은 제가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 별별 일을 겪어봤지만 이런 일을 당해본 거는 진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미친놈인 것인지 상대가 비정상인 건지 판가름을 좀 해달라고 하고 싶어서 보내는 겁니다. 제 사연이 만약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 관련자들한테 링크 다 공유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노출될까봐 수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 욕을 하겠죠? 근데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만큼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화가 나고 어이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이야기를 차근차근 해보자면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 저에게 연애기간 1년 정도 사귄 여친이 있었고 지금은 헤어져서 끝났습니다. 근데 정프님도 연애 해보셨죠? 헤어진 이유가 싸워서 헤어진 건데 너무 정신적 피해를 받고 안 좋게 헤어진 거라 아직도 어이가 없어요. 처음에 제가 걔를 좋아했던 이유가 키도 작고 아담한데 날씬하고 귀여워서 사귀고 연애를 지속해준 건데 지금 거의 몸무게가 15에서 20kg 정도 쪄서 뭐 남자 몸무게로 육박합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 몸무게가 됐다라는 겁니다. 연애하는 동안 폭식증에 걸린 건지 밥을 똑같이 먹었는데도 1년 만에 이렇게 쪘어요. 아무튼 제가 참다가 쌓여왔던 걸 말했죠. 야, 수연애기야, 우리 데이트하고 그런 거 다 좋은데 최소한 자기관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일단 말투가 말끝마다 용 이렇게 한 이유는 저 애가 저렇게 하길 원해서예요. 싸울 때 혹은 갈등이 있을 때도 헤어질 판국에도 용용체를 붙여서 쓰기로 했어요. 그래야 자기가 기분 안 나쁘다고. 나도 저거 창피하고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려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제가 말투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보이니까 저렇게 쓴 거니까 오해 말길. 아무튼 제가 여친한테 자기 관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제 여친은 틈만 나면 나 살쪘어? 대답해. 나 살쪘냐고. 대답해. 살쪘어? 안 쪘어? 대답을 해 좀. 이러면서 세상 귀찮게 물어봐요. 여기서 연애 못 해본 놈이라고 욕하실 분들 있을 텐데 진짜 당해보셔야 압니다. 저거를 1년 내내 들은다면 들을 때마다 진짜 주먹을 꽉 쥐면서 어금니 깨질 듯 말 듯 욕 나와요. 진짜로. 우리 여성분들 불편할까봐 가령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의 남친이 뚱남이라고 칩시다. 근데 데이트하는 내내 1시간에 한 번씩 나 살쪘어? 대답해. 나 살쪘어? 아 대답해 진짜로. 이래서 안 쪘어 이러면은 또다시 아 거짓말 치지 말자 인간적으로. 살쪘어 안 쪘어? 진짜 계속 이러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요 안 나요? 로일 오제? 같은 거 걸립니다. 여기서 반박하시는 분들, 그러면 제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이상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비정상적인지 상식적으로 가려봅시다. 만약에 내가 살이 찌면서 건강이 나빠지고 비만으로 인한 고지혈증 및 고혈압에 가까워지고 본인이 심각해지는 걸 알면 그걸 걱정하는 애인에게 둘 중 하나의 스탠스만 취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 스탠스, 관리 안 할 거면 사사건건 살쪘냐고 물어보질 말던가. 두 번째 스탠스, 살쪘냐고 계속 확인받고 싶으면은 최소한 관리를 하던 중이던가. 이 둘 중 하나만 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요? 고난이도인가요? 아무튼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여자친구랑 싸운 내용을 싹 다 보여주고 다 물어보니까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대요. 혹시나 제가 진짜 이상한 건지 우리 부모님한테도 물어보니까 요즘 자기 관리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너가 정신적 피해를 받고 연애 지속을 못하겠으면 최대한 정중히 이별 통보를 하래요. 자, 봅시다. 1차적으로 제가 이상한 건가? 제가 주변인들에게 다 확인을 먼저 해봤고요. 2차적으로 수연이에게 말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저는 연장자니까 최대한 착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2살 더 많아요.
여기서 분노주의 미리 경고 드립니다. 제가 얼마나 착하게 말했냐면, 수연 애기야, 진짜 미안한데요. 나는 자기관리하는 모습이 좋아서 만난 건데요. 요즘 널 보면 꼭 다른 사람이랑 연애를 하는 것 같다요. 혹시 자기관리를 재개해 줄 수 없나요? 물어보니까 여친이 갑자기 적반하장으로 거품을 물고 더 지가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가 살찐 게 다 저 때문이라고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착하게 물어를 봤죠. 그럼 내 몸무게는 왜 그대로일까, 수연 애기야? 연애하면서 자기관리 기본 아니에요? 이랬는데 그로부터 온 대답이, 그건 여자랑 남자랑 다르기 때문에, 아니면 체질에 따라서 다른 건데 왜 그걸 이해 못 해주냐고. 안 그래도 다이어트 때문에 힘들어서 뭐 내가 이것저것 알아보고 냅두면 어련히 알아서 뺄 것인데 왜 자기를 못 살게 구냐고. 오빠 마음이 식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되묻더라고요. 어이없어서 이 카톡을 미리 보기로 보면서 생각을 하던 중이었는데, 자,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거. 갑자기 어떤 톡방 이야기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 사진에는 지 친구들이 다 저를 욕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딴 게 남친이 맞냐? 왜 만나냐? 어우, 정신병 걸리겠다. 갱생 해버려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세상에서 느껴볼 수 없었던 최고의 분노를 느껴봤고, 저는 책상을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책상은 제 주먹 한 번에 심하게 부서져서 40만원짜리 전동 데스크의 다리가 계속 오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제 손목은 금이 간 것처럼 욱신거려서 더 심해지면 정형외과 예약을 할 판이고요. 아무튼 여기서부터 정신적 피해와 사회의 공포감이 발생하게 되는데 앞으로 더욱 심해집니다. 자, 글 읽는 사람 주의 바래요. 아무튼 제가 카톡으로 답장을 했습니다. 제가 오빠고 연장자니까 분노가 일궈진 상황에서도 저는 착하게 말했어요. 수연 애기, 내가 5kg, 10kg 쪘을 때는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너 몸무게가 20kg는 찐 것 같은데 자기관리를 그렇게 못하는 너를 만나줄 남자가 있을까요? 근데 나는 널 만나준다는 건데 자기관리만 다시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고요. 막말로 원래의 모습에 반해서 사귄 거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게 맞지 않나요? 너도 내가 확 변하고 그러면 오빠 변한 것 같아,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줘, 이렇게 얘기할 게 뻔하지 않나요? 이런 남녀 갈등 시대에 이렇게 남녀 차이를 이해 못하고 너 젠더 감성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닐까요? 분명 다시 말하지만 애기 싫어하는 말투 다 피해서 내가 말투 착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장자한테 덤벼드는 식의 말투는 또 아니지 않나요? 애기가 지금 내가 만만하거나 정 떨어져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답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슨 반박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논리적으로 틀렸습니까? 근데 와, 어이없는 게요, 그 답장으로 온 말이 어떤지 알아요? 꺼져라, 그냥 역겹다, 인스타 스토리 다 내렸고 프사도 다 내렸으니까 너도 다 내려라, 우리 이제 끝이다, 더 연락하지 말고 진나게 그냥 처날씬한 여자를 만나서 사귀라고. 애초에 나도 오빠의 모든 게 맘에 들어서 만난 게 아닌데 여태까지 만나준 걸 감사하게 여겨라. 정말 이런 식으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참 진짜 글 쓰면서도 화가 나는 게, 저게 나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싸가지입니까? 저의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나를 그러면 왜 만난 겁니까? 장난감처럼 놀아나게 된 사람은 나 아닌가요? 애인이 더 오래 만나고 싶어서 고쳐달라는 거 말한 것 뿐인데 싹 무시하고 지 맘에 안 든다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그냥 미친놈 취급해버리고 친구랑 조리돌림하고 씹는 것도 집단 따돌림으로 신고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어이가 없고 화나는 걸 떠나서 정신적 피해를 받아 우울감이 오고, 그 애가 다한증이라고 했나 잘 모르겠지만 그런 병이 있었거든요. 심각한 건 아니라서 일상생활이 가능한데 온몸이 차갑게 식고 나중에 치료나 수술 받아야 하는 그런 불치병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걔를 만나면서 그런 게 옮은 건지 살면서 처음으로 제 온몸이 차갑게 식고 이마에는 열이 나고 하는 겁니다. 우울증도 전염돼서 온갖 전염병에 걸렸다는 사실에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자꾸 싸운 게 생각나고 그러네요.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제가 받은 피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연락을 했습니다. 절대 다시 만날 마음으로 연락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병 옮은 증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거냐 설명을 해줘도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가 그렇게 크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더 엮이기가 싫답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양심적으로 돈까진 바라지 않고 자기 관리를 못해서 헤어졌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 몇 마디만 해주면 된다니까 그건 또 죽어도 싫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끝맺음이 깔끔하지 못하고 무한 도돌이표라고 그렇게 관계를 더럽게 끝낸 걸로 인생 끝날 때까지 산소호흡기 뗄 때까지 그렇게 서로를 나쁜 기억으로 남길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지금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연락하는 것보단 차라리 서로 아무 말 안 하고 지내는 게 낫다네요. 충분히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할 수 있음에도 상대방 측에서 대화의 장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네요. 아직도 억울하고 힘듭니다. 이런 제 억울한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요? 전 여친의 지인, 직장 동료들 있는 곳 전화를 해서 번호를 알아내서 연락을 해도 물음표 몇 번 날리더니 차단을 당합니다. 단순 물어보려는 건데 뭐 이런 것까지 스토커 취급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진짜. 아무튼 이대로다간 여자 못 만날 것 같아요. 아직도 온몸이 차갑게 식는 것 같고 힘드네요. 사실 위로받고 싶은데 그것까진 바라지 않겠어요. 그냥 누가 잘못했는지 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자, 여기까지 수찬님의 고민이었는데 일단 지금 이 내용만 봤을 때 사실 저는 수찬님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이 가요. 결혼 생활이야 뭐 정 때문에 만날 수도 있지만 연애는 서로의 매력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10kg도 아니고 20kg가 쪘다는 거는 그거는 얘기가 다르죠. 생수 10병 정도, 이거 10병 정도의 무게를 몸 안에다가 더 쌓아놓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임신이나 어떤 호르몬 문제 아니면 어떤 질병 때문에 살이 찐 거라면은 당연히 수찬님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살이 찌는 과정에서 보이는 그런 생활 태도들, 그런 의지력 이런 것들이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게 지속이 되면은 아, 이 사람은 변했구나, 나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없구나 이렇게 먼저 느끼겠죠. 근데 상대방이 왜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지 못하냐, 너 만나고 나서 살찐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면 좀 당황스럽겠죠. 수찬님의 사연을 떠나서 그냥 남녀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봅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남자가 20kg가 쪄서 비만이 됐다고 쳐요. 통통하고 귀여운 게 아니라 그냥 비만이 된 상황이에요. 남자친구 가슴이 막 여자처럼 막 이렇게 튀어나오고 진짜 배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꾸 이걸 내리는 게 습관이 됐어요. 자리에서 일어날 때 한 번씩 쓱, 걷다가 서면은 쓱, 인사하다가 쓱. 아무튼 여러분의 남친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칩시다. 근데 계속 몸무게가 계속 플러스 되고 있어. 그러면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남친이 탈모가 걸려서 머리털이 다 빠지고 있는데 관리를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싫겠죠.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벌어야지 결혼을 하는데 상대방이 자산 관리를 못하고 소비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 자식이 결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어이가 없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관리가 그 사람의 생활 태도고 생활 태도는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남녀를 떠나서 자기 관리를 잘하는 이성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고 더 잘 살게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동반자를 찾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겠죠. 태도가 올바르고 절제할 줄 알고 자기 관리할 줄 알면 얼마나 그 모습에 배울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면서 15kg가 쪘는데 이제 여기서 5kg만 더 찌면은 여러분들 다 떠나갈까봐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전 여친분도 수차님과 되게 잘 헤어지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일단 전 여친분 입장에서도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런 내 모습을 싫어하지 않을까라는 거를 고민하기도 전에 일단 집에서 거울을 보면은 어떻게 1년 만에 내 모습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기 힘든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노력을 해봤겠죠. 근데 경험이 없으면 잘 안 될 거고 힘들었을 텐데 옆에서 수찬이는 그냥 살 빼면 안 돼용? 살 빼면 안 돼용? 이러고 있고 빡쳐가지고 헤어졌는데 직장에다가 막 전화를 하질 않나. 뭐 적반 화장, 로일 오제 막 이런 뭐 맞춤법 다 틀리고 뭐 다한증 옮았다고 그렇게 하지 않나. 이거는 수찬님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이 전 여친 입장에서도 수찬님에게 느낀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서로 잘 헤어졌다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찬님이 당황했을 거다 라는 마음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전 여친분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감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셨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찬님은 전 여친분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냥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슴 한켠에 그냥 남겨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자기관리 철저하게 하시는 분 만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번 사연은 익명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요번 이야기는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2주 만에 모든 영상을 다 몰아서 본 시청자입니다. 지금 29살 남자고요. 닉네임은 한참을 고민했는데 떠오르질 않네요. 그냥 익명으로 불러주세요. 아무튼 사연은 제 친구 얘긴데요. 제가 아끼는 친구인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요. 그리고 그만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그 친구와의 약속을 어떻게든 미루고 미뤄서 억지로 가끔 만나고 있어요. 만날 때마다 엄청 소름 끼치면서도 동시에 불쌍하기도 하고 뭐랄까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랑 만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친구를 고치려고 시도를 해볼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건 고민 상담 요청에 가까운 글이 되겠네요. 상품권은 주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가능하시다면 진지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친구 이름을 정팔이라고 할게요. 정팔이는 저랑 10년도 넘은 친구입니다. 정확히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해졌어요. 학창시절 때도 둘 다 안경제비에다가 꾸밀 줄도 모르는 얌전한 공부벌레였어요. 같이 다니던 무리들 중에서도 특히 말이 잘 통하는 애였어요. 둘 다 차분한 말투에 정말 얌전하고 논리적이고 철학을 좋아하고 분석적인 성격이었고 성격까지 마치 복제인간처럼 서로가 똑같았고 각자의 취미가 서로에 딱 들어맞았어요. 그때 저랑 도서관도 같이 다니면서 시험 기간엔 공부도 진짜 열심히 했고 가끔 학생 신분으로서 할 수 있는 사소한 일탈 같은 추억도 쌓아보고 친구들끼리 같이 재밌게 지냈어요. 아무튼 정팔이랑 저는 서로 평생 친구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 영혼의 베프처럼 지냈던 친구인데요. 근데 고향 친구 특징이 대학교 가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한두 명씩 연락이 안 되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게 정팔이었어요. 싸운 적도 없고 서로 싫은 마음이 있거나 연락하기 귀찮아하는 타입이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닌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딱 어느 날부터 연락이 뚝 끊기게 됐어요. 저와 베프였던 정팔이는 서로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사이가 된 거죠. 당시 카톡방의 마지막 채팅은 대충 정팔 뭐하냐 라고 묻는 저의 마지막 한마디로 끝나게 됐어요. 한마디로 일십 당한 거죠. 그렇게 연락을 안 한 지 2년 정도 지나갔을 때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볼까 했어요. 나 다음 주에 군대 간다고, 너는 군대 언제 가냐고 입대 전에 이거를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근데 결국 자존심 때문인 건지 제 마음처럼 선뜻 먼저 연락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상대방이 딜리트 키를 눌러서 내 존재를 삭제한 것처럼 여기게 됐어요. 그렇게 전역하고 나서도 4학년이 될 때까지 서로 연락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마주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헛웃음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날은 주말이었고 자취방에 있다가 오랜만에 가족들을 보러 본가로 가는 날이었어요. 집에 가서 열심히 게임을 하다가 자기 전에 핸드폰을 확인해 봤는데 정팔이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랑 카톡이 몇 개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걸어보니까 아까 우연히 버스 정류장 앞에서 너 지나가는 거 봤다고 오랜만에 한번 보자고 내일 점심이나 먹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할 거 없을 주말에 차라리 잘됐다 오랜만에 보자 이러면서 고딩 때 정팔이랑 되게 자주 갔던 감자탕 집에서 약속을 잡게 됐어요. 무던한 말투로 전화를 끊었지만 저 진짜 기분 좋았었어요. 실종됐었던 영혼의 베프를 다시 찾아낸 느낌이랄까? 아무튼 정팔이랑은 5년 만에 처음 보게 되는 거라서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조금 긴장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약속 당일이 왔어요. 12시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해서 혼자 앉아있는데 12시 10분이 돼도 안 오길래 다시 전화를 걸었죠. 근데 전화를 1초도 안 돼서 바로 받길래 야 너 어디야? 물어보니까 나 여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여기가 어딘데 왜 안 오냐? 또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 뒤에서 여기라고 여기!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기를 붙잡은 채로 흠칫 뒤를 쳐다봤는데 누가 손을 흔들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웬 성형 떡칠한 사람이 저를 부르길래 아니 누구세요? 물어보니까 내 얼굴이 좀 많이 바뀌었지? 야 일단 거기 말고 일로 와서 앉아 이러더라고요. 저는 자리를 옮겨 앉아서도 정팔이가 맞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일단 목소리는 정팔이가 맞았는데 정말 헷갈렸어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고 못 믿는 내색을 비추는 것 같으니까 정팔이가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제 카톡의 프로필과 대화방도 보여주더라고요. 야, 이거 대화방을 봐라. 나 진짜 정팔이 맞고 내가 사실 얼굴 관리한 지 좀 오래돼서 네가 못 알아볼 만도 하다. 근데 진짜 나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니까 확실히 정팔이가 맞았어요. 근데 저는 얘기를 듣는 도중에도 도저히 그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던 게 성형이 너무 심각해서 기괴할 정도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괴? 성형 중독이나 부작용 때문에 망가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어디서 심하게 폭행을 당한 건가? 사고로 얼굴이 찢어진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일단 가장 무서웠던 건 눈이었어요. 눈꼬리가 찢어져서 눈이 가로로 엄청 길었는데 마치 관자놀이에 닿을 것 같았어요. 일반적인 실눈은 자연스럽기라도 하지, 이거는 억지로 양옆으로 당겨져서 눈 양옆 흰자의 여백이 비정상적으로 넓었어요. 그걸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심박수가 올라가고 좀 가슴속이 위태로운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추가로 눈가 주변에는 시커먼 멍자국 같은 것도 보였고요. 거기서 이미 1차 충격이었어요. 그때까지는 피부병이나 뭐 사고를 당한 건가 싶었는데 나머지를 자세히 보니까 성형인 걸 알겠더라고요. 애교살은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라왔고 특히 콧대는 진짜 엄청 높아서 삼각자처럼 아주 뾰족하게 각이 졌어요. 또 콧볼은 아주 세게 찝었는지 콧구멍이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아, 이 친구 성형을 아주 심하게 했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음식을 주문했어요. 그 당시에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꼈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내리니까 무슨 거대한 입술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대체 필러를 어디에서 한 건지, 아니 몇 번을 한 건지 사실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지 가늠이 안 가네요. 또 입꼬리가 미친 듯이 올라가 있어서 저를 보고 방긋 웃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을 보니까 차가운 무표정이더라고요. 가로로 한껏 찢어진 눈과는 대조적으로 낚싯바늘에 걸린 것처럼 기괴하게 올라간 입꼬리가 정말 뭐랄까 같이 밥 먹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볼 때마다 힘들게 억지 웃음을 짓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음식 주문할 때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걸 보니까 이마가 심하게 돌출되어 있더라고요. 앞머리가 덮여졌지만 분명 이마가 번쩍 빛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남미인 그런 정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밥을 먹다가 무슨 이야기부터 할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보통 친구끼리 오랜만에 만나면 뭐하고 지냈냐부터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어서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너 성형 왜 한 거냐고. 그랬더니 정팔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있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이야기인 즉슨 자기가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여자친구가 성형수술을 잘하는 곳을 추천해줬다. 근데 거기가 여자친구의 지인이 하는 곳이어서 정말 감사하게도 지인 찬스로 여러 차례의 수술을 매번 할인을 정말 많이 받았다고, 자기도 원장이랑 사석에서 자주 만날 정도로 친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왼쪽 눈은 5번, 오른쪽 눈은 3번 정도 했고 보톡스랑 필러, 이마, 입술, 볼살이랑 귀, 그리고 피부는 주기적으로 무슨 주사를 맞았는데 주사가 뭔지 이름 까먹었어요. 되게 특이한 용어였음. 아무튼 전체적으로 케어를 받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여자친구랑 같이 받으러 가고 나서 데이트도 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쯤 들었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 성형 중독인 여자를 만나서 똑같이 그렇게 됐구나 하며 생각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됐냐 물어보니까 소개팅 어플로 만났는데 만난 지는 한 4년 정도가 됐고 3년 안에는 꼭 결혼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소개팅 어플이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랑 매칭이 되어서 자기 본가랑 근처에 산다고, 괜찮으면 뭐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보고 싶지는 않아서 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랜만에 추억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근 5년간의 근황을 묻고 싶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진 느낌이었어요. 도저히 그 얼굴에 적응이 되질 않아서 그냥 얼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끝내고 밖에 나가서 담배를 좀 피다가 이제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려던 찰나에 정팔이가 오랜만에 같이 게임을 좀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뭐 괜찮겠다 싶어서 PC방에 가게 됐고 저도 오랜만에 열심히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마스크를 쓰면 뭐 괜찮은 듯 싶어서 서서히 이 친구 얼굴에도 적응이 돼가던 때였어요. 마침 출출했던 차에 정팔이가 술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가자고 했죠. 근처 곱창집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정팔이가 방긋 웃으면서
짠 하고 핸드폰을 이렇게 내미는데 여자친구라고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제 예상으로는 여자친구도 성형 중독이기 때문에 정파리에게 성형을 권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여자친구는 의외로 성형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안 보이는 말 그대로 자연미인이었어요. 의심부터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 굳이 얘를? 뭐 이런 생각이었죠. 질투심이 아니라 정말 순수 자연미인인 그 얼굴과 정파리에 성형 가득한 그 얼굴이 너무너무너무 안 어울렸어요. 이런 커플은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믿기지가 않았어요. 제가 합리적 의심이라고 확신이 들었었던 이유가 커플 사진 있냐고 물어보니까 커플 사진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보통 4년 정도 만났으면 아무리 폰으로 사진을 안 찍어도 하다못해 데이트하다가 인생 내 것이라도 찍잖아요. 근데 정파리는 커플 사진이 아예 없대요. 자기들은 사진 찍는 취미는 없다고 아무튼 그렇대요. 그래서 여자친구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한 3, 4초 동안 멍 때리다가 뭐? 이러면서 마치 잘 못 들었다는 소리를 내길래 여자친구 이름이 뭐냐고 이러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이름 뭐 그냥 평범한 이름이지 뭐 여자친구 이름은 정순이야 하면서 그제서야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여자친구가 있는 척 나한테 거짓말을 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의심이 들었고 동시에 성형을 하게 된 이유도 여자친구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렇다면 정파리는 나에게 왜 굳이 거짓말을 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아무튼 여자친구에 관한 건 더 묻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여자친구의 여자도 안 꺼내려고 그렇게 참고 노력을 했죠. 근데 정파리는 술 한 잔을 따라주더니 갑자기 여자친구 얘기를 계속 꺼내더라고요. 사실은 연애 시작도 되게 웃겼었다고. 자기는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인 게 싫어서 사귀고 싶은 마음은 없었고 가볍게 만나려고만 했었는데 내 여자친구가 먼저 고백해줘서 사귀게 됐다. 그것도 한번 거절을 했는데도 집 앞에까지 쫓아와서 막 결혼하고 싶은 남자라면서 막 울고 떼쓰고 새벽 내내 자기 집 앞에 앉아있길래 그 노력과 정성이 보여서 감동을 받아서 고백을 받아줬었다. 그리고 여자친구 부모님이 사실 엄청 재력이 좋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데 월 수입이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수준인 걸 자기가 그 부모님들을 다 만나보고 직접 대화도 해보고 다 확인을 해봤다고. 그래서 첫 데이트 때 여자친구가 자기를 데리러 와줬었는데 그 차가 포르쉐였고 그 다음에는 BMW를 끌고 왔었다. 억대를 호가하는 차들을 끌고 오면서 자기 차인 것처럼 굴길래 처음에는 안 믿겨서 렌트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여친이 차를 좋아해서 외제차를 한 대씩 늘려가면서 모으는 게 취미였다고 하더라. 아무튼 여친은 돈 많은 백수라고 너무 부럽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제가 듣기에는 너무 뻔한 거짓말이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웃음을 참아가면서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근데 더 기가 차는 건 뭔지 알아요? 사실 여자친구가 성적 취향이 특이하다고 1년 정도 사귀었을 때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다대1로 여자 2~3명과 동시에 관계를 했었어야만 했다. 그래서 자기가 1~2년 정도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는 본인이 허락을 해줘서 여자친구의 고향 친구들과 한 방에 있었는데 엄청 당황스럽고 무서웠었다. 관계를 할 때 소리를 녹음하거나 뭐 자기 몸을 촬영하려는 건 아닌지 몇 번씩이나 의심을 해가면서 관계를 맺었었는데 그게 적응이 되니까 엄청 기분이 좋았다. 덕분에 여자친구의 친구들이랑도 술도 자주 먹고 연락처도 다 교환을 하고 따로 연락도 하면서 하룻밤 만난 적도 있고 같이 놀기도 한다. 아무튼 그래서 정순이가 오빠의 친구도 한번 놀자고 하면은 다대1로 관계를 하는 그런 거를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그때가 되면 너도 불러줄 수 있다. 뭐 이딴 비읍시읍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진짜 구라치고 있네, 판타지 소설 쓰고 있네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 딱 걸렸어요. 내가 만만한가? 그딴 말을 믿어줄 정도로 바보 같아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나기도 했고요. 근데 이 친구의 망가진 얼굴, 그 쪽지져진 눈을 보니까 이런 거를 말해서 뭐 할까, 그냥 말을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신기하게도 빡침이 참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술 한 병을 다 마셨을 때부터는 제가 일부러 이야기를 돌렸어요. 나는 이제 3학년 마치면 내년에 자격증 때문에 학원도 다닐 것 같다고 대충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로 돌렸죠. 근데 이게 제 실수였어요. 정확히는 대학교 이야기를 꺼내질 말았어야 했던 거죠.
자격증 얘기에 정파리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팔딱팔딱 뛰면서 웃더니 저보고 성인인데 왜 대체 아직도 학교를 다니냐고 묻더라고요. 이미 해외에서 성공한 집안들은 대학교 안 다니는 게 트렌드인 걸 모르냐고. 자기는 1학년 2학기까지만 다니고 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을 다 깨닫고 나서부터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냥 때려쳐버렸다고, 자퇴했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대학교의 교육 시스템이 수준이 너무 낮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돈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교육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대학교 교육을 따라가면은 평범한 직장인만 돼도 천만다행인 거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대졸자라고 하면서 너 딱 걸렸다는 듯이 신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딱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사회에 불만이 많으면 충분히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더 어이없는 말이 나오는데 자기는 지금 월천 번 지가 3년 정도 됐다고, 사실 돈 버는 방법은 따로 있다고, 이런 거는 대학교에서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데 어디 한번 들어볼 테냐, 구미가 당길 거다, 이렇게 신나서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너 뭘 하고 있길래 월천을 버는데 물어보니까 일단 온라인에서 벌어야지 많이 벌 수 있다고, 잘 들어보고 한번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남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자기는 사업을 한 3번 정도 말아먹었었는데 일반적인 사업이랑은 안 맞아서 지금은 돈 잘 버는 일을 창업해서 1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웃긴 게 자기가 군대에서 행정병으로 있을 때 본인이 일을 너무 잘해서 국가 차원에서 특수한 임무를 맡게 되는 보직으로 이동되어서 이것저것 많이 배웠대요. 그게 해킹하는 방법이랑 데이터 복원하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지금은 중고폰을 매입하는 분이랑 계약을 맺어서 여성분들의 그 중고 핸드폰의 데이터를 복원해주고 건당 그 값을 받아서 한 달에 한 5, 6개 정도만 해줘도 월천씩 벌 때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렵지 않다고, 컴퓨터 조금만 만질 줄 알고 인내심만 있다면 누구든 할 수 있다면서 저보고 배워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딱 봐도 거짓말을 치는 걸 아니까 어디 한번 알려줘 보라고, 구미가 당긴다고 일부러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또 너 지금 다니는 대학교를 그만두면은 본인이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됐다 말아라 했더니 장난이라고, 자기를 자주 만나주면 알려주겠대요. 거기서도 됐다고 그냥 안 알려줘도 된다고 하니까 갑자기 한숨을 쉬다가 고개를 떨구더니 실망이다, 나 만나는 게 그렇게 힘드냐? 그럼 오늘 왜 나왔냐? 이러면서 화내고 울더라고요. 그 울 때 특유의 표정, 그 미간이 찌푸려지면서 성형한 보형물들이 잔뜩 도드라지는데 순간적으로 무서움과 측은감이 동시에 들면서 되게 묘하더라고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할 거 없을 주말에 고향 친구 가끔씩 만나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 나 인생 헛살았네. 그치? 이러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웃다가 또 지잉징 울다가 다시 깔깔 웃다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살짝 마음이 약해졌었어요. 정파리는 지금 아프다, 정신병에 걸렸다 라는 확신이 들었던 거죠.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우울감에 휩싸여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허언을 늘어놓고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게 후천적인 정신장애가 온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파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저에게 거짓말 하지 말고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실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말했죠. 야 정파라, 너 여자친구 얘기도 그렇고 군대에서 무슨 특수임무를 받아서 데이터 복원하는 걸 배웠다는 것도 그렇고 너 그런 거 좀 허언증인 것 같다. 내가 자주 나올 테니까 그냥 나랑 연락 끊겼을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달라. 너 원래 이런 애 아닌 거 아는데 지금 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참을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좀 충격적이니까 주의 바랍니다. 정파리가 울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 빚이 생겨서 합격한 대학교에도 못 가고 바로 그냥 일을 했었어야 했대요. 그래서 횟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남들이 대학교 다닐 때 자기는 일을 해야 하니까 너무 쪽팔려서 친구들 연락을 다 끊고 일만 했었는데 그때 횟집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가 유명 여자 걸그룹 아이돌이었던 사람인데 그 여자는 그룹을 해체하고 나서부터 일을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랑 일 스타일이 너무 안 맞아서 말싸움을 하다가 회칼을 들고 싸우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실수로 그 여자 얼굴이랑 몸에다가 상처를 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횟집의 사장이 그 아이돌 여자의 친부, 그러니까 아빠였고, 그 사장이 자기를 찾아서 죽이겠다고 해서 바로 일본으로 떠나서 성형을 하고 호스트바에서 일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귀국했다고. 그러던 중에 고향이 생각나서 왔는데 그때 우연히 저를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라고 자기를 믿어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다가 웃는데 이마에 주름이 지면서 눈썹이 왔다 갔다 막 이죽거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파리가 지금 얘 진짜 심각하구나 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이게 조현병인 건지 정확히는 저게 어떤 병의 증세인 건지 모르겠지만 꽤 심각한 중증인 것 같더라고요. 울면서 웃는 걸 보니까 온갖 정신병을 다 합쳐놓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도 일본의 호스트바에서도 사실 도망쳐 나온 거라고, 지금 그 사장이 자기를 찾고 있다고, 여차하면은 나는 스스로 죽어야 된다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데 까딱하면 이게 진짠가 싶더라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전화번호를 물어봤죠. 근데 정파리가 하는 말이 너 내 앞에서 부모님 얘기 한 번만 더 꺼내봐. 그 입 찢어버린다. 이랬어요. 그리고는 3초 뒤에 어떡하냐고 진짜 미안하다고 자기를 용서해달라면서 막 비는데 이 글을 쓰면서도 진짜 제가 왜 공포라디오에다가 사연을 보냈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 어쩔 수 없이 여러 번 더 보게 됐는데요. 술 먹으면은 심해지는 것 같아서 최대한 낮 시간에 카페에서 잠깐 대화하고 마는 정도였고, 알고 보니까 그냥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게 맞고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백수에다가 깸창 인생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성형수술도 부모님을 쫄라서 한 것 같고, 최근까지도 몇 가지 더 어이없는 허언을 늘어놓고 갔는데 사실 자기가 미용에 대해서 빠삭한데 요즘은 사람 미용보다는 애견 미용이 돈을 많이 번다고 자기랑 애견 미용 관련 사업을 해볼 생각이 없냐고, 릴스나 쇼츠 찍어서 홍보하면 수입이 대박이라고. 그냥 개털을 그냥 바리깡으로 대충 한 3-4번만 밀어주고 누워있어도 충분히 둘의 인건비가 다 나온다고, 자기가 상가 좋은 자리를 알아봤으니까 생각 있으면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도 있고요. 이때 제가 거절을 하니까 개씨 이러면서 막 욕을 하더니 열심히 살아갈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하지 않겠냐고, 환경오염 아니냐고, 맞지 않냐고 하면서 저를 보면서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이때 그만 만났어야 했는데 자꾸 제가 오는 주말에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만나서 카페에 가면은 거기서 또 일이 터지곤 했어요. 카페에서 음료 주문할 때 카페 직원한테 대뜸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냐고, 초등학교 동창 같은데 반갑다고 막 악수를 건네더니 그 이름 뭐였지? 현지였나? 지현이었나? 맞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어떠냐고, 다 이 지역 살면 동창 비슷한 거 아니겠냐고 자기랑 차근차근 알아가 보자고 번호를 달라고 했는데 여자가 거절을 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나올 때는 전현 저거 그 얼굴이 딱 봐도 화장 떡칠하는 게 걸레인데 지 걸레인 거 아닌 척 하느냐고 사람 무시한다고, 그런 애들은 벌 받아야 한다면서 빨대로 음료를 쪽쪽 빨아서 바닥에다가 몰래 쭉쭉 뱉더라고요. 정신이 아픈 건 알았지만 이때는 진짜 아픈 것과는 별개로 그냥 일부러 그러는 느낌이었어요. 이쯤 되면 물어볼 법도 해요. 왜 만나주냐? 왜 화내지 않냐? 근데요,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만나서 얼굴을 한번 보시면은 왜 제가 화를 내지 못하고 왜 끌려다니는지 알 거예요.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사팔뜨기로 저를 쳐다보면서 너는 나 안 버릴 거지? 이러는데 정신이 완전히 나가 있고 제가 무슨 요일 몇 시에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어서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 어디서든 저를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다행인 건 그 친구도 집에서 뭘 하고 있는지 시간 맞춰서 집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최근까지도 계속 연락을 했고, 여러분들이 주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증을 바라신다면 카톡 내용까지 따로 보내서 정프님을 통해 공개하도록 할게요. 상대방 동의 없이 카톡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친구가 제 학창시절을 즐겁게 만들어준 소중한 사람인 것도 알고 있지만 그만큼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 진지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동시에 저도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라서 저에게 나쁜 일로 번질까봐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에 대한 질문은 이 친구를 고칠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고칠 수 없다면 손절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대로 달래가면서 만나는 게 맞는지, 만약 손절을 해야 한다면
손절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뒤탈이 없을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네요. 재미나이한테 수백 번 물어봤는데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어요. 불편한 사이로 지낸 지가 꽤 오래됐는데요. 이제는 너무 힘들어서 종지부를 찍고 싶습니다. 정프님의 현명한 판단과 집단 지성의 힘을 빌려보고 싶네요. 제가 많이 답답해 보이고 의심스러우실 텐데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인데 이거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연자분이 직접 고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고칠 수도 없고요. 손절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진짜 사연자분 말대로 그러니까 잘못 손절하면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우리 이제 못 만날 것 같다, 너랑 있으면 힘들다, 이런 직접적인 되게 직설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불난 집에다가 기름 들이부어넣는 그런 거밖에 더 안 되고요. 절대로 버림받는다라는 느낌을 주지 말고 그냥 서서히, 그냥 정말 엄청 서서히 무반응으로 이렇게 재미없게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친구도 이제 사연자분을 만나자고 하는 게 필요로 의해서 만나는 거잖아요. 재미를 좀 느끼려고, 공감을 좀 바라려고, 혼자 있기 심심해서 그런 이유로 이제 사연자분을 자꾸 이렇게 부르고 따라다니는 건데, 뭐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고 정말 말이 잘 통했던 친구고 못 버리겠고 이렇게 마음이 약한 부분도 다 알지만,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고 사연자분 본인의 인생도 한번 진짜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은 결단을 확실히 내려야 되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도록 좀 작전을 짜보고 진짜 주변인들한테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현재로서는 뭐 단칼에 거절하거나 자극시키는 건, 그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사연은 샌디 님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이번 사연은 이제 고민 상담 요청이 아니라 연애하면서 겪었던 무서운 이야기, 좀 힘들었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마지막에 또 위로를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님, 근무하면서 또 운전하면서 항상 잘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겐 언젠가는 용기가 나면 보내야지 생각을 했던 이야기가 있지만 항상 저만큼 미뤄두기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자칫하면 오롯이 제가 욕을 먹을 일이기도 하기에 선뜻 손이 가지 않았어요. 그치만 묵은 기억을 글로 털고 잊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귀신도 초자연적인 현상도 없는 평범한 사연입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세상에서 제 이야기도 사람에게 크게 대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는 시간이 지났지만 차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혹시 몰라서 당시 제 나이 외에는 정확한 연도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건 지인의 술자리였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랜 휴학 후에 복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서툴렀던 저에게 친구는 기분 전환이나 하자며 술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시끄러운 술집 안에 대여섯 명이 보였고 그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특별히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주변 사람들보다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의아했죠. 시간이 흐르고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 사람은 누구보다 제게 집중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태도가 은근히 기분 좋았어요. 무엇보다 또래 남자들에게선 느낄 수 없었던 그의 어른스러운 다정함에 상당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날 술자리가 끝났을 무렵 그는 자연스럽게 제 번호를 물어봤습니다. 저와의 대화가 즐거웠다며 잘 들어가고 조만간 또 보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아쉽지만 아쉬운 대로 저는 더 생각하지 않았고 그날의 기억도 천천히 옅어져 갔습니다. 며칠 뒤 카톡이 왔어요. 그날 잘 들어갔냐고, 수업은 잘 듣고 있느냐고. 예의상 안부 인사를 보내온 그 사람의 연락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가볍게 답장하고 넘어갔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연락은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절대로 서두르는 법이 없었어요. 하루에 서너 번 잊을만 하면은 나를 잊지마 라는 듯 조금씩 제 일상의 틈을 파고 들어왔어요. 연락이 잦아지며 자연스럽게 단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가 오래전에 졸업한 같은 과 선배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날 지인의 지인으로 참석하여 그날 자리가 없었더라면 저와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외국계 회사의 과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과장이라는 직급에 도대체 나이가 몇인지 묻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 너보다 8살 더 많아? 아, 너무 아저씨인가? 이러면서 그때 당시 23살이던 저에게 8살 차이는 상당했습니다. 더군다나 앞자리가 다른 나이가 주는 간극이 꽤 크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나이 차이가 무색하게 관리가 잘 된 얼굴, 항상 정갈한 옷차림과 자기관리, 그리고 사소한 이야기 하나하나 모두 기억하고 언급해주는 태도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끌렸습니다. 그는 저를 대할 때 언제나 조심스러웠어요. 식당에 가면 자리를 배려하고 의자를 당겨주고 제 입에 맞는 음식을 챙겨줬습니다. 정말 다시 없을 세상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완벽한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저는 가끔 드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지갑이었어요. 어느 지점부터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지갑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였죠. 언제나 핸드폰 케이스 안에 꽂힌 카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신분증 사진이 궁금하다고 묻던 제게 그 사람은 그랬습니다. 예전에 지갑을 잃어버린 이유로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어서 곤란했다고, 그래서 카드 한 장만 챙겨서 다닌다고요. 신분증도 하나 없이 다니는 게 신기했지만 어차피 자주 쓰는 게 아니니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누가 봐도 연인 같았어요. 매일 연락하고 만나면 손을 잡고 다니고 주말이면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제게 꽃을 선물해줬어요. 오늘은 날이 좋아서, 오늘은 비가 오니까 등 항상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은 단 한 번도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사귀자라던가 오늘부터 1일이라던가 그런 확답이 아예 없었어요. 처음에는 30대의 연애란 그런 건가 싶어서 혼자 소가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굳이 사이를 정의하지 않아도 그의 행동 자체가 이미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 더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연인처럼 대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극도로 꺼렸습니다. 나에 대한 것은 속속들이 알면서도 제가 부모님이나 친구 혹은 졸업한 학교 등을 물어보면 능숙하게 화제를 돌렸죠. 만나고 6개월이 넘어가도록 그의 집조차 제대로 몰랐어요. 저는 그렇게 그가 허락한 만큼만 보고 그가 허락한 만큼만 아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제 안에서 이런 묘한 의구심이 들만할 때면 그 사람은 언제나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 저를 같이 데려간다던가 회사의 신제품 런칭 파티에 저를 초대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의 파트너 개념으로 런칭 파티에도 여러 번 갔었습니다. 특히 그의 오래된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은 스스럼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아 끌면서 내 여자친구라고 소개를 해줬었으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신기한 듯 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너 진짜 능력자네? 어디서 이렇게 어린 분을 모셨어? 저는 그때까지도 그들의 반응이 순수한 부러움 및 질투에서 나온 것으로만 믿었어요. 그러던 중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건이 터지게 됐어요. 그때 가장 의지하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남몰래 앓고 있던 중증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전날까지만 해도 시시덕대며 연락했던 친구가 다음날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거의 일상의 모든 기능을 상실하다시피 했습니다. 학교 수업 참석은 고사하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무기력증에 빠져들었어요. 그때 그 사람은 제게 구원자처럼 나타났어요. 아예 옷까지 몇 벌을 챙겨와서 약 일주일간 제 자취방에서 저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장을 봐와서 죽을 끓이고 먹여주기까지 했죠. 그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를 챙겨줬습니다. 아침에 요리해서 챙겨주고 출근하고, 점심에 돌아와서 챙겨주고 돌아가고, 퇴근 후에 저녁에 챙겨주는 식으로요. 그의 도움으로 저는 천천히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던 날, 저는 가장 큰 배신을 맛보게 됐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평소에 자주 가던 브런치 카페였을 거예요. 그 사람이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왔다면서 평소와 다르게 허둥대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테이블 위에다가 어떤 작은 물건을 하나 올려두고 급히 나가버렸어요. 그건 1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짙은 남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분명 지갑을 잃어버린 후로 카드 하나만 들고 다닌다고 했었으니까요. 손때가 묻은 그 지갑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그가 완전히 카페를 나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가장 먼저 보인 건 투명한 포켓에 꽂힌 스포츠센터 회원 카드였습니다. 그의 사진과 그의 이름은 모두 제가 아는 그대로였지만 나이가 달랐어요. 그냥 다르다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었죠. 저는 계산이 빨라졌어요. 8살 차이가 아니라 15살 차이. 제가 23살일 때 그는 30대 후반이었던 거죠. 지갑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접힌 사진 한 장. 이국적인 해변에서 찍은 커플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Our honeymoon in Bale. 그 사람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 너무 능숙하게 나를 다루던 태도, 그의 친구들에게 보였던 그 신기한 듯한, 그 즐거운 듯한 그 시선, 무엇보다 지갑의 존재를 숨겨야 했던 이유까지요. 가정이 있는 친구가 어떻게 20대 초반의 여대생을 구워 삶아 만나게 됐는지, 그 도파민 넘치는 연극을 제 1열에서 관람하던 그 친구들은 얼마나 재미있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지갑을 도로 두고 그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에 통화를 마치고 들어온 그 사람은 평소와 같이 자상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미안하다, 이런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목을 가다듬고 말을 해야 했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다음에 보자고 말이에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모든 게 왜곡되어 보였어요. 힘든 일로 오랜 휴학 후 큰 마음을 먹고 다시 복학한 제게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죽음과 만나던 남자의 배신이라는 두 번의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어요. 나약했던 저는 세상이 저를 벼랑으로 내몬다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술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아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술병을 뜯어 벌컥벌컥 마셨어요. 평소에는 써서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이 그날따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던 게 지금까지도 선명히 기억나요. 그 와중에도 겁쟁이처럼 아플까봐 무서워서 차가운 소주병을 손목에 대고 있다가 그 자리를 그대로 그었습니다. 2번, 3번 연거푸 긋고 따뜻한 물에다가 손을 넣었습니다. 선명한 피가 물을 따라 퍼지는 게 우스웠어요. 먼저 간 친구는 어떤 아픔이었을까 궁금하다가도 머저리 같은 내가 너무 웃겨서 실성한 듯이 소리내서 웃다가 그대로 기절했던 것 같아요.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 옆에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습게도 그 병원은 그 사람의 친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이었죠. 저는 그렇게 또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 행동이 좀 이상해 보여서 들렸다가 발견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온 거였대요. 그 급박한 와중에도 일반 응급실로 가지 않고 인맥을 이용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나를 살리기보단 자신의 추문이 외부로 새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을까요? 대체 왜 그랬냐는 그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얼굴은 여전히 세상 어디에도 없을 다정한 연인의 얼굴이었거든요. 제가 그 남색 지갑 속 진실을 못 봤더라면 또 넘어갔을까요? 말없이 우는 저를 보고 대충 눈치를 챘는지 그 사람이 추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힘겹게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어요. 다음에 정말로 죽는 거 보고 싶은 거 아니면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결국 그 사람은 나갔어요. 연락을 기다리겠다면서요. 나가면서도 저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게 병실까지 들렸습니다. 손목에 감긴 하얀 붕대를 한참 동안 노려보면서 울던 기억이 나요. 어렵사리 다시 시작해보려던 생활이 다시 무너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독한 경험이 제게 도끼를 넣어줬던 걸까요? 그런 추악한 인간 때문에 제 소중한 목숨을 버리기엔 제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거든요. 23살, 저는 어린 나이에 얼굴도 모르는 여자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어요. 멍청하게도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본의 아니게 누군가의 삶에 씻을 수 없는 난도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퇴원과 동시에 모든 걸 바꿨어요. 학교는 다시 휴학하고 자취방에 돌아가는 대신 친척 집에 들어갔고 핸드폰 번호도 바꿔버렸습니다. 그가 줬던 모든 선물은 태워버렸어요. 나중에 건너 들은 소식으로 그는 결국 이혼한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갔답니다. 나쁜 놈이 벌을 받는 복수국 같은 결말은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망친 두 여자의 삶으로부터 삶을 정리하고 한국을 떠나버렸죠.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말을 저는 비싼 값을 치르고 경험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너무 완벽한 사람이 있다면, 이유 없는 다정함을 내비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하고 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진실이 감춰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 사람은 낯선 나라에서 또 다른 다정한 과장님 행세를 하고 있을까요? 어리고 멍청했던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샌디님의 이야기였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산을 하고 접근을 했고, 다정함을 가장을 해서 약간 사연자분을 좀 관리하고 약간 이용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사연자분의 친구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때다 싶어가지고 점수 따려고 사연자분의 집에 가서 막 죽을 끓여다 주고 뭐 음식을 해주고 이렇게 했던 행동들이 철저하게 계산하에 했던 행동일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되게 무서웠고요. 그리고 샌디님이 처음 글 서론부터 끝까지 본인이 되게 멍청하고 창피하다고 뭐 그렇게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이거는 본인이 멍청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한 거예요. 물론 마음이 아프고 되게 나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인간관계에서 사람을 좀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또 지금은 누구보다 사람에 대해서 좀 잘 판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분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또 다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다른 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을 많이 해주고 상담을 좀 잘해주고 약간 그런 타입의 사람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팠던 만큼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풀이 하듯이 이렇게 보내주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인생이나 뭐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를 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사연 다 마무리했고요. 제가 이 잡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좀 공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보를 받고 제가 진짜 와, 이제 멍해지더라고요. 이게 내가 꿈인가 싶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사칭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정푼 공포썰이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채널이 있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구독자가 이제 7명이었는데 1명 더 늘었어요. 이게 제 얼굴까지 영상을 통째로 다 이렇게 그냥 갖다가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와, 진짜 이거 문제 진짜 심각하다. 이런 일들은 이제 메이저 유튜버급이 돼야지나 이런 사칭들이 발생하고 영상 도용이 발생하는데, 메이저 유튜버가 아닌데도 이렇게 도용이 발생한다. 이거는 더 심해진 겁니다. 와, 진짜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러니까 초상권이고 뭐고 그냥 제 얼굴을 갖다가 그냥 썸네일 통째로 그냥 갖다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품 공포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소름 끼치는 이야기, 충격적인 공포썰, 믿기 힘든 실화들을 들려드립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가입일은 4월 20일,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채널 핸들명은 이정품 공포썰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요, 최근 영상부터 그냥 막 이렇게 갖다가 쓰고요. 이 영상을 눌러보면은 무슨 감성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웃긴 게, 그 잡담하는 것까지 그냥 통째로 그냥 갖다가 넣었더라고요. 제 일상적인 얘기가 그냥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봐요. 제가 이 썸네일도 보면은 이 가오리 마냥 이렇게 어깨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이거를 도용하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야, 진짜 대박입니다. 조회수 400은 나왔어요. 그래도 아니, 전 세계 1등 동영상 플랫폼이 이런 거 하나 못 잡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다 정지 때리고, 이게 저는 예전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했어요. 이런 현상은 그냥 유튜브 코리아 측을 뛰어넘어서 아예 유튜브 그냥 구글 본사에서 이런 거를 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 먹으면 수익 창출도 안 날 텐데 뭐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거 할 시간에 차라리 게임 캐릭터 그냥 뭐 매크로 돌려가지고 돈 버는 게 더 나을 텐데, 상식적으로 저는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 않는데 이런 행동을 하는 것도 지금 어이가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요거를 신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법적 문제로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뭐 저작권 문제로 하는 게 맞겠죠. 저작권 문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영상 삭제를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검색하다가 이제 요런 제 사칭 계정들이 혹시라도 만약에 발생하는 게 또 있다면은 저한테 제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쨌든 여기까지 마치면서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고민이나 뭐 연애썰 뭐 아니면 연애 상담 이런 거 요청하실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안녕.